안녕하십니까. 수질 분석 및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는 수중의 총인의 농도를 측정하는 총인 분석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물속의 인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이런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정들을 환경공학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의 순환과 인이 생물체에서 어떤 영향을, 생물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은 물속에 존재하는 인의 총량을 농도로 표시한 겁니다. 보통 유기성 인산염과 무기성 인산염의 총합을 의미하고 있고, 하천이나 호수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질소와 함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과거에는 합성세제의 조성제로서 인화합물이 많이 사용되었고, 거기 플러스 비료의 원료로 인이 많이 사용되어 왔고, 이것들이 수교로 흘러나와서 인에 의한 오염을 많이 유발하고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합성세제의 바인더로서 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주로 이제 비료가 인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각종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게 되면 비점 오염원들, 특히 농지나 이런 쪽에서 수계로 흘러 들어가는 인에 의한 오염 부하량이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료나 이런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영향이 꽤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인의 형태는 무기인산염과 유기인산염으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무기인산염은 주로 이제 정인산, 올스토포스페이트라고 하는 PO4 3가- 이온의 형태로 대부분 존재를 하고, 이런 무기인산염은 해양과 물 생태계 또는 퇴적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인산염은 생체나 사체의 유기물 속에 존재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비교적 순환 속도가 빠릅니다. 인의 순환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순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순환이 되더라도 인 자체의 산화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산화도는 거의 변함이 없는 형태로 순환이 되어지고 있고, 무기인산염과 유기인산염의 형태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성 인에서 용해성으로 또는 불용성에서 유동성 화합물로, 용해성이란 것은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를 띠고 있거나 또는 유동성 화합물, 어떤 다른 것들과 결합돼서 사체라든지 이런 형태로 유기물과 함께 흘러다니는 그런 형태로 순환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인의 원산지는 대부분 인산염 암석입니다. 인산염 암석이 빗물이나 이런 침식에 의해서 인산염 풀, 이제 자연계 내에 수용성 인산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토양이든 수계든 어디든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 인산염 암석이, 사람이 이 인산염 암석을 캐내서 비료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을 하면서 이것들이 자연계로 흘러나오게 되죠. 흘러나오게 되면 이런 인산염 풀에 있는 인산은 대부분 식물과 같은 생산자를 통해서 생산자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 생산자가 소비자를 통해서 소모가 되어지고, 또 이 소비자는 분해자를 통해서 소모를 합니다. 또 이 소비자 자체가 수용성 인산염 풀에 있는 또 인산을 섭취를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돼서 이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부는 이 분해자를 통해서 수용성이 되지 못한 불용성 인산염 형태로 인해서 다시 자연계 뇌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 불용성 인산염이 다시 풍화를 거치면서 인산염 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산염 풀에서 일부가 이제 물로 씻겨져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손실이 되게 되는데, 수계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일부는 토양에서 여과되면서 이제 일부는 토양에 흡착이 되고 나머지는 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흘러나온 것들은 심해 퇴적이 되게 되고, 퇴적된 인은 다시 용승작용, 즉 이제 물의 성층작용이나 대류작용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 수용성 인산염 풀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극히 일부지만 이 수계에서 인산염 암석으로 이렇게 다시 원산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이제 바다 물고기들을
갈매기나 이런 새들이 잡아먹고 그 배설물 형태로 암석이 만들어진 것, 그게 결국은 인산염 암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또 비료의 원료로도 과거에는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극히 그 양은 적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양은, 용성돼서 암석 형태로 존재하는 양은 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는 생체에서 아주 필수 원소, 특히 핵산을 만들거나 핵산 성분 또는 ATP, 인 지질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증식과 에너지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에너지 생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ATP 형태로. 그리고 증식, 어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증식 쪽에서 세포벽을 형성하는 인지질에 인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이 부영양화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부영양화의 개념은 자연속의 영양물질 과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인이나 질소와 같은 영양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의 영양물질이 풍부해지면 그에 따라서 질소 고정에 의해서 유기물이 증가하게 되고, 이 유기물이 증가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로 조류의 생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알지 블룸이라고 하는 수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적조 또는 녹조 현상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조와 녹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적조와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나면 이 조류들이 사멸했을 때 다시 유기물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의 용존산소를 감소시켜서 수중생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적조나 녹조 조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신경 독소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유럽 같은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황소까지도 조류가 발생한 물을 먹고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동강 수계 하류 쪽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그 조류가 일부 발생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영양화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부영양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정하는 게 이제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 TSI라고 하는, TSI-KO라고 하는 Tropic State Index of Korea라고 하는 지수가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영양화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지표가 이제 화학적 산소율이랑 COD와 총인, 그리고 클로로필 A, 식물성 플랑크톤 안에 염록수 안에 존재하는 이제 클로로필 A를 가지고 확률 분포 함수를 비교해서 지수로 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영양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그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시면 이 부영양화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이 이 증식과 에너지 생성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특히 에너지 생성과 관련해서는 이 ATP를 형성하는 구조 물질에 바로 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 ATP가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형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 생물체의 ADP, 즉 아데닌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리고 인을 같이 흡수하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 즉 ATP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TP 형성된 ATP를 가지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간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빛과 인을 통해서 ATP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야간에 빛이 없을 때 이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축적해준 ATP 중에서 인을 떼내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식물이 다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낮이 되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다시 ATP를 형성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사이클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중에 이런 인은 부영양화의 원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크게 한 6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응집침전입니다. 응집침전에 의한 인 처리인데,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삼가 금속염을 이용하거나 석회를 이용해서 수중의 인산염을 난용성 물질, 즉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 응집을 시켜서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처리 효과가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가 핸들링이 편하죠. 이론적인 것에 맞춰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품 주입량과 조금만 맞춰준다 그러면 상당히 낮은 농도까지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루미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알럼입니다. Al2SO4-3 황산 알루미늄 또는 알럼, 뭐 황산 반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알럼과 인산 이수속 인산염이죠. 인산염이 반응을 해서 반응을 할 때 역시 이 알칼리도를 일부 소모를 합니다. 이 알칼리도가 소모하면서 인산 알루미늄을 형성해서 침강을 하게 되고, 이 인산 알루민뿐만 아니라 수산화 알루미늄도 같이 형성을 해서 침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불용성 인산염 형태를 만들어서 침전시켜서 제거시키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알루민산 나트륨, 알루민산 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루민산 나트륨과 인산이온이 반응을 해서 역시 AlPO4를 만들게 되고, 동일하게 AlOH3 수산 알루미늄도 형성을 해서 제거시킵니다. 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황산 제1철을 이용할 경우와 황산 제2철을 이용할 경우 둘 다 인산철을 형성을 하고요. 역시 알칼리도를 소모를 합니다. 이제 pH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알칼리도를 소모를 하고 불용성 염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염화 제2철을 사용할 경우에도 인산철을 형성을 하고, 똑같이 이런 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산화철 불용성 물질도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석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석회와 탄산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석회와 암모니아가 결합 반응을 해서 탄산 이온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암모니아 이온으로 날아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pH가 암모니아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석회에 중탄산이 결합을 해서 탄산 칼슘을 형성을 하고, 이 탄산 칼슘이 충분히 응집이 되고 나면 이 칼슘 표면에 인과 OH-가 결합을 해서 같이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뒤쪽에 나오는 정석 탈인과 동일한 원리로 크리스탈라이징, 즉 이제 입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과 수산 이온이 칼슘과 결합을 해서 결정을 형성하게 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칼슘을 이용하는 방법은 알루미늄이나 철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쓰여지진 않고, 폐수 처리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한 2% 정도 이걸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준에는 뭐 칼슘이 다른 것들을 처리하는 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칼슘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쓰는 방법은 정석 탈인법, 크리스탈리제이션 탈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교적 슬러지 발생량이 적은 인기술입니다. 이거는 입자를 형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형성이 된 정석재 표면에 칼슘과 인이 붙어서 결정을 키우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석재, 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석재가 만들어진 거 표면에 칼슘이 코팅이 되어져 있고요. 이 칼슘에 인과 수산화 이온이 붙어서 칼슘과 이제 인이 반응을 해서 수산화 인 회석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 pH가 이제 8에서 10.5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용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정석이 되고, 만약에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 정석재가 같이 풀어지면서 미세 결정이 되어서 응집 침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생물학적인 처리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화학적 응집 침전 제거 공정에 비하면 제거 효율이 한 8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처리하는 건 좀 힘들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제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시설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길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80% 정도까지 제거하고 나면 그 나머지 낮은 양의 인은 화학적 처리를 할 경우에 슬러지 양이 많이 절감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재래식 활성 슬러지법에 의해서 유기물만 제거하는 재래식 활성 슬러지법에 의해서도 체내에 인을 한 1% 정도 미생물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이 제거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동시에 폐수로부터 인을 양론적으로 섭취해서 증식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일부의 인이 제거되는데,
보통 미생물 세포 내의 인 함량은 미생물을 건조시켰을 때 건조 중량 기준으로 1% 정도 됩니다. 이게 미생물 증식에 필요한 영양분의 비, BOD 되는데 P의 B가 100대 5대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미생물을 건조시켜 보면 그 BOD가 100, 질소가 5, 인이 1 정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의 미생물을 이 세포를 증식하는 데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재래식 활성 슬러지법에 보다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으로 인 과잉 섭취에 의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현기성 조건과 호기성 조건이 연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방법이고요.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때 현기성 조건은 용존산소와 결합산소가 모두 없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무산소 조건이 아닙니다. 무산소 조건은 결합산소가 있는 것이고 현기성 조건은 결합산소마저도 없는 조건입니다. 미생물이 세포 성장을 위한 양론적 요구량보다, 즉 세포 성장을 위해서는 인이 1% 정도밖에 안 필요한데 이런 이제 현기성 조건과 호기성 조건이 번갈아가게 있게 되면 이 성장량을 위한 양론적 요구량보다 과잉의 인을 섭취를 합니다. 이렇게 과잉의 인을 섭취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인축적 미생물 PA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축적 미생물 양을 많게 해서 세포 중에 인 함량이 20%에서 30% 정도로 되면 그 미생물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인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래식 활성 슬러지법에 비하면 인 제거 양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및 칠산성 질소와 같은 전자 수용체가 없는 현기성 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소와 결합산소가 없는 조건입니다. 조건에서 용존성 유기물을 소모하면서 이걸 소모하면서 체내에 보관되고 있는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인이 방출돼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호기성 조건에서는 다시 에너지를 합성하기 위해서 용해성 인이 급격히 물속으로 나와 방출돼서 용해성 인 농도가 증가되었던 것들이 다시 미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속의 용해성 인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물학적 고도 처리에 의한 인 제거 기작을 보시면 현기 조건에서는 이 유기물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즉 현기 조건, 용존산소도 없고 결합산소도 없는 조건에서 용존성 유기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생물들이 이것들을 영양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영양원으로 쓰는데 이걸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때 에너지가 필요한 게 체내에 있는 ATP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ATP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미 방출이 돼 나오죠. 그러다가 호기 조건으로 가서 산소가 충분히 있는 조건이 되면 이 미생물들이 다시 에너지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ATP를 가지고 ATP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ATP를 형성을 할 때 이때 인이 들어가는 거죠. 인을 과잉으로 섭취를 해서 수중에 용존산소가 이렇게 용존된 인의 농도가 높아졌던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과잉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PAO들을 제거시켜주면 인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공정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 현기성 조건에서는 먼저 들어오는 유입수 중의 기질, 이제 먹이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파큘레티브 박테리아, 즉 이제 발효 미생물들에 의해서 형성된 저급 지방산을 미생물들이 섭취를 합니다. 섭취를 해서 이런 저급 지방산을 섭취를 할 때 세포 내에 축적되어 있는 ATP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ATP가 분해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즉 섭취를 하는 거죠. 이 저급 지방산을 세포 내의 유기성 저장 물질로 전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것처럼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 저장을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ATP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ATP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ATP에서 인이 떨어져 나오겠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면서 인이 떨어져 나와서 인이 수계로
수기에서 이제 현기 조건에서 인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거 미생물이 세포 내에 저장이 되어 있던 APHAB를 분해할 때 그 에너지가 다시 생기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PHP를 분해할 때 그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와 인을 섭취를 해서 인을 합성을 해서 ATP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이 혐기성 조건에서 방출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인을 섭취해서 즉 인의 과잉 섭취 럭셔리 업테이크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인이 과량으로 섭취가 되고 그 미생물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수중에 인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물학적 인 처리 공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AO 공정, 혐기조와 호기조로 구성이 된 것. 처음에 설명드렸던 인 방출 및 과잉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슬러지 체류 시간과 높은 유기물 부하를 가지고 있고요. 유기물 부하가 아주 높을 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혐기 조건에서 유기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물을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는 유기물을 많이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호기 조건에서도 유기물을 또 이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유기물 부하가 특징이고 미생물이 증식이 아주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거는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무산소 혐기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침전조에서 일부를 웨이스팅 버림으로 인해서 제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유출수의 인농도는 유입수와 BOD의 비가 10 이상이면 BOD 대 P의 비가 10 이상이면 용해성 인산염 농도는 1 이하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BOD 100이고 인이 1이면 방류수가 1 이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의 하수가 이제 BOD가 한 200 정도에서 250, 200에서 250, 아주 신선한 것 중에 380까지 나가는데 보통 200에서 250 정도, 280 정도를 보고요. 인을 한 30 정도에서 40 정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대 1까지 10분의 1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죠. 10분의 1까지는 되지 않는데 이걸 이제 AO 공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탄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지 하게 되면 1, 2하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A2O 공정은 AO 공정인 혐기조와 호기조 사이에 무산소조를 설치를 해서 인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즉 혐기조와 호기조 사이에 무산소조가 들어가 있고요. 인 제거를 위해서 슬러지 리턴은 침전조에서 혐기조로 되고 질소 제거를 위해서 호기조에서 암모니아를 질산화시킨 이후에 질산화된 질산성 질소가 있는 물을 무산소조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혐기조에서 인 방출이 일어나려고 하면 저급의 분자량이 작은 유기물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선한 폐수 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산소조 앞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산소조에서는 이제 혐기조에서 쓰고 남은 유기물을 가지고 탈질을 일으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탄소원을 집어넣어서 탈질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정 바덴포 공정은 이제 수정했다는 거죠. 바덴포 공정을 수정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4단 바덴포 공정, 이게 질소 제거 공정인데 이 4단 바덴포 공정 앞에 혐기조를 설치한 겁니다. 바덴포 공정은 A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혐기조를 설치해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법이고요. 혐기조에서는 동일하게 인 방출이 일어나고 첫 번째 무산소조에서는 질소 제거가 일어나고요. 첫 번째 폭규조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나고 그걸 다시 첫 번째 무산소조로 리턴을 시켜서 질소 제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후단 무산소조에서는 잔류 암모니아와 또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들, 산화되면 생긴 그런 암모니아를 질산화 시켜주는 그 질산성 질소가 질산화에서 이쪽 미처 제거되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제거시키고, 그다음 폭유조에서는 질소 제거로 인해서 생긴 질소 가스를 털어주는 탈기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잔류된 유기물을 마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침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소 제거 공정의 앞단에 역시 혐기 공정을 붙였고 슬러지 반송이
침전조에서 이렇게 현기조로 들어온다는 게 수정바덴포 공정입니다. UTC 공정은 유니버시티 오브 케이프타운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개발된 공정이고,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이 사실은 생물학적 영양염류 제거, 질소 제거, 인 제거에 대해서 가장 최초의 그 원리를 발견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반송 슬러지 중에 질산성 질소가 현기조로 직접 유입되어서 현기조에서 인 방출이 저해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법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침전조에서 슬러지를 보통은 다 이렇게 침전조에서 무산소조로 현기조로 이렇게 반송을 시킵니다. 근데 이 침전도 앞단이 호기조로 이루어져 있죠. 호기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호기조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질산화가 일어나면 이 산소, 결합산소가 존재하죠. 여기서 리턴을 시키긴 하지만, 무산소조로 리턴을 시키긴 하지만 일부는 계속 존재를 해서 침전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침전조에는 질산성 질소도 존재하지만 DO도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럴 경우는 없지만, 그래서 이 질산성 질소가 현기조로 들어오게 되면 이 현기조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기조건을 못 맞추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의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감시켜 주자는 목적에서 기존 AO 공정에서 이 슬러지 리턴이 앞쪽으로 A2는 앞쪽으로 현기조로 들어왔지만 슬러지 리턴이 무산소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산소조에 들어가서 질산성 질소를 제거시키고, 질산성 질소가 제거된 물을 다시 현기조로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리턴을 시켜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UTC 공정이 되겠습니다. 반송 슬러지와 호기조 반송 슬러지를 무산소조로 반송시키고,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를 제거시킨 혼합액을 현기조로 반송시켜서 현기조에서 질산성 질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공법이 UCT 공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은 토지에 처리하는 방법인데, 일단 인이 하나의 이제 비료원이죠. 우리가 비료의 주 3대 성분하면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인이 역시 비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처리에 이제 토양과 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토지 처리 방법입니다. 토양에서 인의 물리학적 분룡화 작업, 즉 이제 비료로서 토양 속에 있는 무기염료,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불용성 물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분룡화 작용과, 그다음에 작물이 질소와 인 등을 흡수하는 그런 기작들을 이용하는 게 토지 처리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식생을 이용한 처리는 인공습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공습지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이고, 식물이 수중의 질소와 인을 영양염료로 흡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의 줄기는 이제 유속을 감속시키면서 부유물질을 침전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겨울철 온도에 따른 체류율이 저하되거나 또 식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식물체들을 그 습지에서 제거를 해주고 다른 식물체를 식생을 해야 이 오염물질들이 그 수계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제거하는 것들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인 흡수량 자체가 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 식생을 조성을 해놓으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연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습지를 복원하는 그런 친환경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회화댐 상류에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죠. 생태습지가 조성이 되어서 회화댐으로 유입되는 회화강 중에 있는 오염물질들 일부가 이런 습지를 통해서 제거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탐방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으로도 만들어 뒀고요. 대신에 이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못하고, 그 습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수지로 그 풀을 베주는 작업들을 계속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인제거 방법 중에는 조류 배양에 의한 합폐수 중에 인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같이 이제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함유한 폐수를 조류, 이제 우리가 알지블룸이라고 하는 약간 녹조나 적조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런 조류를 배양을 시켜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그리고 동시에 합폐수를 정화하는 것도 고려하는 기능인데, 이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질소인을 소모하는 측면에서는 조류가 좋지만 이제 유기물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조류와 미생물을 혼합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도 이제 일부 있긴 한데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고 기술 개발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면 이게 가강을 받느냐면 조류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류 중에서도 세포 중에 지방질의 구성비가 좀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이나 부탄올, 탄화수소, 그 다음에 이제 메탄이나 수소 등의 기체 연료를 생산이 가능하고 바이오 디젤 같은 연료를 만드는데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류 알지 블룸이라고 얘기하듯이 수화작용이라고 얘기하듯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바이오 연료 생산량이 다른 식물들, 예를 들면 뭐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단지 이제 단점은 조류를 수확하기 위한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또 처리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폐수 처리 쪽에 들어갔을 때는 이 질소인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조금 약하다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를 키워서 배양을 해서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제 불빛이 또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비용 대비 에너지 연료 생산량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는 아직까지도 물음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인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인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가시선 자외선 분석법을 이용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ICP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을 통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자외선 가시선 분석법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비교적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량 한계는 0.005mg/L까지 정량이 가능하고 정밀도는 25% 이내입니다. 그 방법은 시료 중에 유기화합물의 형태를 유기화합물 형태의 인을 산화 분해시켜서 인산염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인산염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그것을 몰리브덴산 암모늄 아스코르빈산 혼합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몰리브덴산인 암모늄이라고 하는 몰리브덴산인 암모늄을 환원시키고요. 그래서 생성된 몰리브덴산을 역광도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소 그림법도 있는데 연소 그림법도 그 원리는 자외선 가시분광법하고 같습니다. 대신 정밀도가 조금 더 높아서 0.003mg/L까지 정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총질소 할 때 용존 총질소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용존 총인이나 용존 총질소는 각각의 측정 방법에서 시료를 여과한 다음에 전처리하면 용존 총질소, 용존 총인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시료를 GFC 여과지로 여과액을 가지고 총인을 분석하고 총질소를 분석하면 용존 총인, 용존 총질소가 되는 것입니다. 전처리 한 이후가 아니고 전처리 전에 시료 자체를 먼저 여과를 해야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러면 인의 측정 기준들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어떤 생활 환경 기준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천이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쓰게 되는데 보통 인 같은 경우에는 인입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 호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호소의 인 농도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비해서. 많게는 3배, 뭐 4배까지도 그 기준치가 강화되어져 있죠. 매우 좋은 기준에서는 절반 정도 되고요. 호소가 하천에 비해서. 그 다음에 보통 수질 기준에서는 호소가 하천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4분의 1 정도 농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수나 폐수, 가축 분뇨의 방류수 수질 기준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류수가 공공수역으로 나가서 공공수역의 부영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 규정을 잡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1지역, 주로 이제 4대강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권역도 있습니다만은 4대강 권역 같은 1지역에서는 0.2 이하로 방류를 시켜야 된다. 4대강으로 방류할 때. 그 다음에 2지역은 0.3, 3지역은 0.5, 그 다음에 4지역은 2 이하로 방류해야 되는데, 이 4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해양 방류입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해양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양 방류 기준에서는 2 이하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톤에서 500톤 미만인 경우에도 중형급 하수 처리장은 2 이하, 그리고 50톤 미만의 소형 하수 처리장은 4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분뇨 처리 시설은 8 이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은 개인이 설치한 오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 50톤 미만은 기준이 없고 50톤 이상에서는 2mg/L 이하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중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수질 기준에 준해서 동일한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별 폐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 청정지역은 4, 가나 특례지역은 8mg/L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량과 상관없이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1, 2, 3, 4 지역에 따라서 하수처리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동일한 수질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축분뇨는 인해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원수의 인해 농도가 500에서 800 정도까지 아주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비교적 높은 8mg/L 이하 분뇨 처리시설에게 방류수 수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업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육 농가에서의 정화방류시설은 보다도 좀 더 완화되어서 조금 규모가 있는 허가 대상 지역의 청정 지역 기준으로 특정 지역 기준에서는 40mg/L 이하, 그 외에는 다 100mg/L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본 실험에서는 총인 측정을 할 때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중에서 광산 칼륨 분해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측정 대형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광산 칼륨 분해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목적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의 다양한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총인 농도를 측정하는 게 실험 목적이고요. 실험의 용도는 이제 그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 형태로 있는 인을 산화해서 인산염으로 변환시키고, 그것을 몰리브덴산 암모늄과 반응시켜서 몰리브덴산 인 암모늄을 만들고 다시 아스코르빈산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만들어진 몰리브덴산으로 흑광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합인산이나 유기인 화합물이 분해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광산 칼륨으로 전처리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염소이온이 포함된 경우에는 몰리브덴산 청색 발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처리한 다음에 이황산수소 나트륨을 2ml 정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등액이 아주 혼탁한 원시료 같은 경우에는 여과지 OC 또는 GFC를 이용해서 여과한 다음에 여과 용액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험에 필요한 시료는 일반 하천수나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약은 광산 칼륨과 몰리브덴산 암모늄 아스코르빈산 혼합 용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L-아스코르빈산 용액이 필요하고요. 표준 원액과 표준 용액이 필요합니다. 광산 칼륨 분해법에서는. 그리고 피나이트로페놀이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황산 질산 분해법에서 사용을 하고, 황산 질산 분해법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가급적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기물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료의 경우에는 황산 질산 분해법을 이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황산 질산 분해법으로 분해한 이후에 과정은 이제 나머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과 동일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 실험 기구는 총 질소를 측정할 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분해병이 있어야 되고, 고압증기 멸균기가 있어야 되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도기가 있어야 됩니다.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측정할 때 측정 셀은 유리셀을 사용을 합니다.
필요한 시약 조제법을 보시면 먼저 4% 광산 칼륨 용액, 광산 칼륨 분해를 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광산 칼륨 4g과 4g을 정제수에 녹여서 100ml로 맞추면 4%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피나이트로페놀, 수산화나트륨 20%, 4%는 전처리 중에서 질산황산 분해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된 시료를 전처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나이트로페놀 0.1g을 정제수에 녹여서 100ml로 맞추고, 또 수산화나트륨 20%는 수산화나트륨 20g을 정제수에 녹인 다음에 100ml로 맞춥니다. 수산화나트륨 4%도 수산화나트륨 4g을 정제수에 녹여서 100ml로 맞추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실습을 할 때는 이 용액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니까는요, 질산황산 분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약 및 표준 용액, 두 번째 몰리브덴산 암모늄 아스코르빈산 혼합 용액은 두 가지 용액, 몰리브덴산 암모늄 용액을 만들고 아스코르빈산 용액을 만들어서 혼합을 해서 사용합니다.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할 때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혼합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코르빈산 용액 자체가 변질이 빨리 되기 때문에 미리 혼합을 해놓은 용액을 쓰지를 못하고요. 각각 만들어서 사용하기 직전에 혼합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먼저 몰리브덴산 암모늄 용액은 몰리브덴산 암모늄을 6g과 그 다음에 주석산 안티모닐 칼륨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산 안티모닐 칼륨 0.24g을 정제수 300ml에 녹이고요. 황산 2 플러스 1, 이거 황산 2에 물 1입니다. 황산 2 더하기 물입니다. 물 1. 물 1에 황산 2 플러스 1 용액 120ml를 혼합을 해서 거기에 다시 알루미늄 설포메이트라고 하는 5g을 넣고 정제수를 넣어서 500ml를 맞춥니다. 500ml죠. 500.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용액은 L-아스코르빅산을 7.2g을 물 100ml에 맞춥니다. 100. 그래서 1과 2를 1과 2가 5대 1이 되게 혼합을 하면 혼합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즉 500ml를 100ml 섞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2ml 정도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500ml, 100ml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을 거고, 잘 계산하셔가지고 50ml, 10ml 이렇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으로 표준 원액 100mg 인 표준 원액은 인산 이수속 칼륨을 건조시킵니다. 먼저 4시간 건조시키고, 건조된 인산 이수속 칼륨을 0.349g을 정제수에 녹여서 1리터로 맞추면 인으로 100mg의 표준 원액이 만들어집니다. 표준 용액 5mg은 표준 원액 100mg 인에 그 25ml를 취해서 정제수를 넣어서 500ml로 맞추면 5mg 인이 됩니다. 그럼 총인 실험을 하기 위한 시료는 어떻게 채취하고 보관하느냐? 시료를 채취하는 용기는 P용기나 또는 유리용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존은 4도시에서 보관을 하고, 황산을 집어넣어서 pH를 2 이하로 해서 보관을 할 경우에 최대 28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실험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시료와 바탕 시험액을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전처리를 우리가 광산 칼륨으로 전처리를 할 텐데, 인 함량 기준으로 0.06mg 이하가 되도록 시료 50ml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제수를 바탕 시험용으로 50ml를 준비해서 분해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분해병에 광산 칼륨 용액 10ml를 주입하고 이제 마개를 닫고 혼합을 하죠. 그 다음에 고압전기 멸균기에서 120도씨에서 30분간 가열을 하고 그 분해병을 냉각을 시킵니다. 전처리하는 과정 중에 검정 곡선을 먼저 만드는데,
인 표준용액 5mg 인 per 리터의 표준용액을 0에서 20ml를 단계적으로 취해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정제수를 넣어서 100ml 표선에 맞춥니다. 3개 이상, 바탕용액을 제외하고 3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 용액을 25ml씩을 정확히 취해서 비커나 비색관에 넣고요. 그 다음에 몰리브덴산 아모늄 아스코르빈산 혼합액 2ml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880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을 하죠. 여기 인입니다. 측정해서 인의 양과 흑광도의 관계를 작성을 합니다. 시료의 분석은 총질소 분석법과 동일합니다. 전처리한 시료 25ml를 취해서 시험관에 옮기고 여과하는데 여과할 필요 없습니다. 웬만하면 여과할 필요 없고요. 몰리브덴산 아모늄, 아스코르빈산 혼합액 2ml를 각각 주입합니다. 시료와 정제수에 바탕시험액에 집어넣고 혼합한 다음에 15분 정도 방치합니다. 20에서 40도씨에서 15분 정도 방치하고 그다음에 바탕시험 용액을 대조액을 해서 880나노미터 흑광도를 측정하고 앞서 만든 검량 곡선에서 인의 양을 계산합니다. 이거 앞에 걸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인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검정 곡선에서 계산한 인의 양을 바탕으로 인의 농도를 산출하면 됩니다. 검량성 작성법은 우리가 총 질소 측정할 때 검량성 작성법과 거의 동일한데 들어가는 인의 양을 계산하는 거 요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죠. 표준 용액 5mg 인 per 리터의 표준 용액을 4에서 20ml까지 이렇게 0에서 20ml니까 4, 8, 12, 16, 20ml로 이렇게 만약에 분출을 했다고 하면 이 표준 용액 5mg per 리터의 표준 용액은 1ml에 0.005mg의 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ml를 취했으면 그 4ml를 취한 그 25ml 속에는 인이 0.005mg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래서 뭐 이게 5ml일 수도 있고 이런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25ml 분취했을 때 인의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고 자, 이 흑광도 값을 X축에 놓고 인의 양을 Y축으로 놔서 최소 자승법으로 검량 곡선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는 98 이상 그 다음에 1회 검정 곡선은 실험마다 한 번씩 검정 곡선을 만들어야 된다. 즉 실험할 때마다 검정 곡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검량선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 질소가 아니고 인입니다. 인인데 인으로 농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하고 흑광도 값을 x로 놓고 x, y, x제곱, y제곱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걸 다 합산을 해 놓습니다. 합산을 해서 다음과 같은 최소 자승법으로 y는 exb라고 하는 기울기를 만들게 되겠죠. 그 기울기와 절편 그 상관계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인은 그 A가 검량 곡선에서 구한 인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V는 전처리에 사용한 시료의 양입니다. 그리고 60은 시료량에 광산 칼륨 10ml를 넣은 부피를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25ml를 분취했기 때문에 25를 취하는 거죠. 분취한 부피를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인의 양을 곱하고 부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실험은 총질소와 총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할 때 이 희석을 하는 부분 아무래도 농도가 조금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량 한계가 0.005mg per 리터고 측정이 가능한 범위가 약 한 1mg per 리터 정도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고 총인은 총질소 같은 경우에 한 2.4mg 정도밖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농도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희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전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소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실험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잘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제 최소 자승법으로 검량선을 작성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자승법으로 검량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